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상당히 이렇게 바쁜 날인가 봐요. 많은 지금 우리 학우분들께서 전화가 많이 오고 연락도 많이 오고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뭐 바쁜 일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제 강의는 우리가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더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은 이덕진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공대 기계설계학부에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연구실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연구실,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아주 핫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뒷조사 정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이 2019년도에 산속의 조난 구조용 지능 드론을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드론.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내용들이 오늘 아주 재밌는 내용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자동차, 지금 이제 드론 통칭해서 모빌리티로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 주신 먼저 우리 배 교수님께 감사 아, 먼저 이거 아닙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제가 미처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드론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짧게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항공전자 쪽을 제가 원래는 그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드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오랫동안 사실은 해왔고 이제 드론하고 자율주행은 이제 굉장히 이제 흡사한 그런 여러 가지 팩트가 있어서 전북대로 이제 대학으로 온 뒤로부터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쪽 이런 쪽 물론 이제 연구소에서 직장 경험 했을 때도 이제 지상의 자율주행 이런 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칭해서 이모빌리티라고 하는 드론과 전기차, 뭐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걸 좀 포함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연구를 지금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 이제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쉽고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는 사실은 예전에 했던 자료들을 조금 몇 개 이제 넣어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저도 이제 MOT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거는 막 그 이론을 공부하는 이러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쉽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개념부터 현재 하고 있는 연구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사실은 그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능 머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드론이나 자율주행 쪽 이런 쪽을 하고 있다. 짧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제 좀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우리 이제 사실은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죠.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데미지도 많이 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악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더디게 올 세상의 변화들이 빨리 지금 세상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굉장히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전기차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더디게 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배송부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배송부터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역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운전하다 보면. 그죠? 하다 보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어우, 이게 사고도 나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 이러한 어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보다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혹시 새만금 가보셨나요? 새만금에 거기 가보면 다리로 연결해놨었죠. 거기 신시도, 야미도 뭐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다리 연결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요 자율주행 셔틀 그 운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스프링클라우드라고 하는 업체가 이렇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는 FMC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요 마중 여기 세종 이게 바로 송도 옆이거든요. 여기가 백옷이라고 하는 바로 송도 옆인데 요 백옷이 이제 그 지하철역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요. 지하철하고 거리가 좀 멀어서 요 이쪽으로 해서 지하철까지 연결해주는 마중이라고 하는 마중 나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러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뭐 상암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요 배송과 자율주행 쪽에 상당한 서비스 쪽을 좀 앞서가고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따 테슬라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구글도 이렇게 자율주행 지금 이거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이러한 자율 뭐 주행, 배송 이런 택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이게 바로 코로나가 앞당긴 이러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수요가 어디 쪽에 많이 와 있냐면 예전에 없었던 이제 분야, 이 농기계 분야하고 건설기계, 특장 이런 쪽에서 상당히 또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 인력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에서 이거를 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해서 농업 쪽에서 자율주행 쪽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이러한 정밀 농작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기계도 역시 사람이 이게 맨날 탑승해서 일을 하다 보면 여름에 뜨거운 더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격이나 자율주행으로 해서 건설기계 쪽을 운영하는 이런 요구들이 지금 생각보다 저희랑 협력을 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요즘 생각보다 많이 도출되고 있고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서론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 소개해서 맛보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은 잘 아시겠지만 레벨 5단계로 나눠지잖아요. 뭐 이건 많이 얘기를 들으셔서 알고 있죠. 그럼 언제부터 자율주행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4단계부터 자율주행이라고 준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 그래서 사실은 4단계는 거의 이제 사람의 개입이 없이 거의 급한 케이스를 빼고 4단계, 5단계는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확률이 99.999, 100% 가야 되니까 사실은 정의는 해놨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사람의 개입이 없는 형태로 해서 사실은 운행이 될 수 있는 레벨 4 정도면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위해서 사실은 기업들이 다 지금 달려가고 있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요 자율주행이 현재는 몇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 GV90,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또 뭐가 있죠? 벤츠 이런 것들 현재 지금 몇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레벨 3라고 해서 현대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완전한 레벨 3라고 그래 좀 보기는 사실 어렵고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의 레벨 3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관계나 벤츠 관계자들이 들으면 조금 하시겠지만 사실 엔지니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완벽한 레벨 3는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아니고
속도가 몇 킬로 이내죠? 뭐 60킬로, 그죠? 음, 80킬로 이내에서만 레벨 3. 현재 이런 그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속도를 완벽하게 푸는 게 아니고 속도 제한을 두고 제한된 그러한 속도와 이런 조건 하에서 레벨 3를 달성하는, 어떻게 보면은 레벨 3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부분 레벨 3의 자율주행이 현재 레벨 3까지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 쪽이라고 하면 레벨 3라고 하면 사실 테슬라라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테슬라가 평가는 아주 박하게 받고 있는데 엔지니어가 봤을 때는 사실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현재 레벨 3는 어느 정도 달성했고, 아마 레벨 4 정도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이 이렇게 정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죠. 현대는 G90하고 벤츠가 레벨 3 인증을 받아서 이제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의 지금 그 기술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지금 몇 등급으로 혹시 판정받는지 알고 계세요? 테슬라? 테슬라는 레벨 2입니다, 지금. 어, 레벨 3도 사실은 공식적인, 제가 말씀드린 건 공식적인. 예. 근데 사실은 실제적인 기술은 레벨 4에 가까운데, 정부에서 미워하죠. 그리고 많은 저기들이 레거시 기업들, 레거시 기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테슬라를 싫어하죠.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좋은 점수는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 엔지니어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가장 앞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의 히스토리인데, 그러면 자율주행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의 히스토리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미국에서 다르파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고등 뭐 국방 뭐 기술 연구소 뭐 이 정도로 되는 이제 다르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르파 챌린지라고 하는 자율주행 사막에서 그 열린 대회가 되겠죠. 2007년 그때부터 이제 자율주행 경주 대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우승한 스탠포드 1, 2 이런 쪽에 자율주행이 이제 완주를 함으로써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포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전체적인 자율주행의 시작이다, 시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 뒤로 구글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는데, 구글은 좀 쏙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GM,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건 테슬라라고 보고는 있는데, 한번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지금 레이스가 이렇게 막 지금 가고 있죠. 현대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테슬라가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고, 역시 레거시 기업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우리 이제 테슬라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파산했죠. GM의 아르고하고 이 자율주행하는 이쪽이 지금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최신 데이터가 아니어서 그런데, 살아남은 곳은 사실은 두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테슬라, 또 하나는 어디죠? 구글의 웨이모가 살아남았고, 생각보다 이제 누구나 다 달려들었는데 결국은 다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죠? 플랫폼 사업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은 핸드폰도 보면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OS하고 애플, 그죠? iOS만 살아남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요. 아마 자율주행도 똑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아마 테슬라가 내놓고 나면 다 평정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아마 2등 정도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죠. 우리 현대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현대가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드는 건 아니고 아마 채택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 모셔, 거예요? 예, 음. 현대도 지금 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율주행 기술을 소비자가 원하는 레벨까지 올려서 이게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결국은 핸드폰 쪽에 보면 두 군데만 살아남았듯이 결국은 첫 번째 도달하는 곳이 다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 OS를 이제 플랫폼을 채택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쪽에 조금씩 이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율주행은 사실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해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제어, 모션을 컨트롤하는 이러한 영역에 센서에서 인지, 판단, 제어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센서로 주변 환경을 스캐닝을 다 하고, 그렇죠? 스캐닝한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뇌에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장애물이 있냐 없냐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컨트롤을 통해서 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기도 해야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정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캐닝에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이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자율주행. 물론 자율주행만 그런 건 아닙니다. 로봇이 다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을 센서가 이렇게 스캐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환경 정보를 주는 건 또 통신도 있습니다. 그죠? 센서와 통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을 이제 습득을 하고, 그 인지된 그 환경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인지, 판단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바퀴를 굴려가서 모터를 제어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푸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에서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고, 이건 이제 세부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보면, 나중에 이제 인지 판단 제어 쪽이 이렇게 피드백이 와서 이렇게 간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만 이런 인지 판단 제어를 하냐? 로봇과 자율주행이 다 똑같은 공통 분모다. 그죠? 그래서 로봇도 똑같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자율주행도 일종의 로봇 개념으로 요즘은 바라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한번 보시죠.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이쪽 로봇이나 이쪽으로 하시는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계시겠지만, 환경 인식은 뭐, 차량 상태를 그 모니터링하는 센서들도 존재를 해요. 인코더라고 하는 바퀴 휠에 이런 것들을 저기 하는 거. 요즘은 이제 전기차니까 BMS의 상태, 그죠? 배터리를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센서, 뭐 다양한 센서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를 파악하는 GPS, 주기 센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다른 센서들도 위치를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영상, 레이저, 뭐 라이다, 이런 다양한 환경 센서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센서 정보를 모아서 융합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내가 나가야 될지를 경로를 만드는 경로 생성 시나리오 해서 그 다음에 제어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이 활용된다는데 테슬라는 지금 사용하는 센서의 종류가 몇 종류일까요? 테슬라는 한 종류죠. 테슬라. 오로지 뭐만 가지고 가죠? 카메라. 그죠? 테슬라는 카메라. 근데 사실은 테슬라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계속 테슬라 칭찬하니까 뭐 테슬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람을 모방을 해서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을 합쳐가지고 저기 하는 건데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만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이걸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가는 방향이 사실은 엔지니어로서 판단해 봤을 때는 맞다고 좀 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라이다가 굉장히 정확한데, 나오겠지만, 라이다가 굉장히 정확한데, 라이다의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더도 문제점이 많고, 장단점이 있긴 한데, 좀 더 보겠습니다.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GPS, 추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가까이 있는 물체를 인지하기 위해서 초음파 센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먼 거리의 장애물 같은 걸 인지하기 위한 이제 라이다 또는 레이다, 그죠? 이런 센서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이러한 가까이 근접 이러한 센서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서 이것들이 이게 다 롱레인지 레이더, 숏, 미디엄 레인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울트라소닉, GPS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보통 이제 합쳐지는 게 일반적이죠. 다양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주변 환경에 있는 거 모든 거를.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센서 융합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정밀도를 높이려고 여러 개의 센서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지금 눈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왜 그러면 레이더나 다른 센서가 발달 안 했을까요? 그죠? 사람은 눈 가지고 인지도 하고 눈이 두 개면 이게 스테레오 카메라잖아요. 그 눈이 두 개면은 뭐를 측정할 수 있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죠.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센서로 해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센서를 합치면 더 좋겠네. 근데 왜 뺐을까요? 가장 간단한 질문. 왜 뺐을까요? 간섭, 그렇죠. 뭔 얘기냐면, 이게 모든 센서들이 다 작동 잘했을 때는 진짜 훌륭한 결과를 냅니다. 좋은 결과를 내요. 근데 이 중에 만약에 라이다나 레이더나 하나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정보가 전체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센서를 융합하는 거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기술이고 센서 융합이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서 융합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이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센서 융합이 굉장히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까지 도달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판단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를 합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대역이거든요. 대역하고 거리, 초음파, 이 파장에 따라서 인지할 수 있는 거리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있고, 먼 물체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센서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울트라소닉과 레이더와 아까 뭐 인프라레드와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이 도달하는 파장대와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서 융합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마다 이렇게 장단점이 이렇게 있어요. 센서마다. 네, 그래서 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다른 센서를 통해서 커버하겠다. 이런 개념이 이제 센서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센서들을 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센서 융합이 대세였는데 테슬라 때문에 요 센서 융합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론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단일 카메라라고 말씀드렸죠. 카메라 종류, 그러니까 타입은 카메라가 맞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뜯어보면 카메라도 이게 멀리 넓게 보는 카메라가 사실은 테슬라 세 종류가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세 종류의 카메라가 테슬라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 하나, 좁고 멀리 보는 이제 시야, 필드 오브 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그죠? 넓게 이렇게 보는 와이드 시각이 있고 좁게 보고 멀리 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종류가 사실은 카메라가 세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에.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최소 8개. 주변에. 이거를, 아까 여러 가지 센서를 안 쓰시는 대신에 앞에 카메라 3개 하고, 주변에 요 카메라, 양쪽 그 사이드 미러 쪽하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드 미러 쪽하고, 앞에 3개 하고, 후방하고, 옆에 측면. 이렇게 해서 8대의 카메라가 사실은 테슬라가 쓰이거든요. 카메라 가지고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까 이야기한 이런 다양한 센서의 그러한 그 장점을 카메라 가지고 커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혹시 통신하시는 분들 계시죠? 통신하는 분들. 센서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뭐를 결합시키죠? 통신이죠, 통신. 인프라. 즉, 자동차가 갈 때, 신호등도 굳이 다 인지해야 돼? 신호등 거기 센서에서 보내주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장애물이 있어. 이것도 정보를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결합하는 게 VTX라 그러죠. 통신. 그래서 통신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가, 그 센서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통신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커넥티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커넥티드. 그 다음에 조금 더 완벽하기 위해서, 자, 통신도 다 해결 못해. 예를 들어서 가려져 있는 거, 뭐 장애물, 이런 것들,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것들은 또 인지, 자, 사람처럼 이거를 추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많이 이제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통신도 넣어야 되죠. 센서도 넣어야 되죠. 인공지능도 돼야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죠. 뭐가 올라갈까요? 비용이 올라가야죠. 비용이 올라가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맞는 얘기인데, 좋아. 이렇게 완벽하게 좋아. 이렇게 해서 다 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비용이잖아요. 코스트잖아요.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비용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제까지 상용화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다시 돌아오면 다 없애고, 그죠? 저가의 카메라만 가지고 코스트를 낮추어서 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기술자로서 보는 거예요. 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중에. 아무리 구글이 자율주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실은 우리 밖에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 라이다까지 붙이면 센서 가격만 한 1억 돼요. 1억. 비용이. 센서 비용만 1억. 제일 비싼 센서가 뭐냐면 라이다. 라이다 하나에 코스트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는 라이다 한 대 값이 채널마다 달라요. 뭐 16채널이냐, 뭐 32채널이냐, 64채널이냐에 따라서 2D를 볼 거냐, 3D를 볼 거냐, 뭐 이렇게 막 나눕니다.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비용이 32채널 정도 되면 아이도 1,000만 원. 한 대가. 그러면 라이다가 이게 몇 대가 들어가냐면 보통 탑 위에 들어가고 좌우 들어가고 최소 3대에서 4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값만 해도 얼마죠? 4천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32채널이 아닌 16채널짜리 한 500만 원짜리 쓴다 하더라도 라이다 가격만 2천만 원, 3천만 원. 그죠? 상용화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쪽을 어떻게 붙여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맞긴 해요. 통신 쪽하고 인공지능 이런 쪽을 접목해서 이제 대세로 가는 건 맞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야만 하는 기술인 건 맞습니다.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자,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서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뭐죠? 보안. 보안. 이게 치명적이죠? 치명.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시연을 많이 했어요. 자율주행 쪽에 네트워킹으로 접목해서 내가 자동차를 탈취해버리면 자동차를 내가 컨트롤해버리죠. 그러면 뭐 살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야기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전자 시스템, 통신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 보안 쪽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예요. 그래서
보안에 관련된 사항도 사실은 중요한 이슈인데, 오늘 이제 거기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 좀 자율주행 쪽을 조금 한번, 인공지능 쪽을 한번 조금,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쪽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 쪽을 조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통신까지 결합해야 된다라고 했고, 통신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연 시간이나 이런 쪽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통신의 단점은 요거죠. 지연 시간.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5G 기술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5G 기술이 되면 자율주행은 해결된다. 통신하신 분들이 했어요. 근데 해결됐나요? 해결이 안 됐죠. 사실은. 5G 쓰시는 분들 지금 핸드폰 5G 되죠? 그럼 5G의 문제가 뭐죠? 도시 쪽에서 하다 보면 5G가 끊기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최대의 단점이거든요. 5G. 그래서 5G가 다 좋은데 그 5G가 끊기면 뭘로 넘어가죠? LTE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막 왕왕 일어나요. 한번 잘 핸드폰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5G가 지연 문제, 끊기는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사실.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5G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 통신 인프라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해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지연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통신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사실은 보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전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되었거나 그래도 통신 이제 통신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마 가능할 것 같긴 해요. 6G가 나오면 괜찮을 거다. 지금 5G잖아요. 음, 6G가 언제 상용화 된다 그죠? 2028년. 그래서 2027년 정도 되면 이제 6G가 우리 좀 상용화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되면 진짜 지연도 없을 거고 다 해결될 거다. 그러면 거의 자율주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통신이 도움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일 중요한 자율주행 하다 보니까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에서 넘어야 하는 큰 산이 바로 이 보안 쪽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뭐에 약하죠? 보안에 약합니다. 뭔 얘기냐? 인공지능은 그 이미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데 그 이미지에 자본만 집어넣으면 딴 판단을 하는 이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인공지능을 하다 보니까 정합 데이터가 들어오면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데 그 데이터에다가 살짝 노이즈를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다른 판단을 해요.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이게 또 크게 일종의 보면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통신과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이런 쪽 문제들이 아직은 더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동차 쪽의 소프트웨어 쪽을 어떻게 테슬라는 업데이트하고 있나요? 그 용어가 뭐죠? OTA죠. OTA. OTA 아시죠? 테슬라 혹시 타고 계신 분들이 그 테슬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있죠? 핸드폰 업데이트 하듯이 무선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안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게 OTA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OTA 기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업체가 테슬라. 물론 다른 데도 지금 한다고 해요. 폭스바겐 뭐 이런 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자,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공지능 쪽은 뭐 잘 아시죠? 구글의 딥마인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이 일어나졌고, 이게 네이처에도 실린 게 되겠죠. 인공지능이 다양한 걸 하고 있다. 사실은 2016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폭발 기점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실 자율주행이 많이 또 해결이 많이 됐어요.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인공지능의 대표 주자, 요즘은 챗GPT 때문에 유명해졌죠. 뭐죠? 오픈 AI죠. 그죠? 오픈 AI. 오픈 AI 설립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오픈 AI 설립자. 앨런 머스크였잖아요. 그죠? 앨런 머스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 보면 아시죠? 오픈 AI 요즘 챗 GPT 만든 사람이 누구죠? 여기 이름 나오죠? 여기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앨런 머스크, 지금 테슬라 저기였죠? 초기에. 앨런 머스크 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챗 GPT 요즘 쓰고 계시죠? 챗 GPT를 만든 사람이 바로 샘 알트man 이 사람. 그래서 이 초창기 오픈 AI 설립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러한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한 요직에 사실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구글의 딥마인드 이런 쪽이 가장 이제 앞서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 뭐 중국의 이러한 기업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연합체가 많이 형성이 되어서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도 이제 바이두나 이제 미국은 잘 아니까 바이두나 도요타 이런 데도 사실은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가지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드라이브 웍스라는 걸 내놨고 도요타는 이제 오토웨어 중국의 바이두는 아폴로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내놔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업무를 미국 말고도 구글이나 아까 테슬라 말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아이 이제 인텔에 넘어갔죠?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스타트업들이에요. 이게 스타트업들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거 300개 뭐 이렇게 이상이 되는데 지금은 이 중에 지금 45%가 지금 망했답니다. 새로운 소식이죠. 최신 소식에 의하면 아까 어디가 망했다겠죠? GM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었어요. 진짜 자율주행 한다라고 하면 묻지마 투자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 지금 300개 중에 지금 거의 100 반절 정도가 다 지금 폐업을 해서 지금은 다 지금 여기를 했고 전업을 했거나 이렇게 된 거고 자율주행 때 몇 개 살아남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이제 GPT죠. GPT. 그래서 저희도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 이제 최신 이론이니까 소개는 안 시켜드렸는데 GPT를 어디다 탑재시킬까요? 결국은 자동차 안에다 탑재시키겠죠. 아마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면 GPT가 자동차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음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voice to text. 자, GPT는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성을 얘기를 하면 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voice to text 변환기가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 음성이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이 돼서 텍스트로 저장이 되고 그 텍스트가 GPT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GPT가 그걸 이해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음성으로 모든 걸 다 이제 해결하는 형태로 지금 자율주행이 가고 있는 거죠. 음성 얘기하면 내비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지금 계획 세워져 보면은 앞에 화면에 다 내비를 보여주는 거고 식당 찾아줘. 나는 원하는 음식의 종류가 뭔데 요런 맛집을 중심으로 해서 난 계획을 좀 세워줘.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나 앞으로 창업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GPT를 넣어서 자율주행이나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탑재를 시켜서 이거를 갈 건가. 아마 99% 이렇게 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음성을 통해서 모든 거를 GPT와 연결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대부분 갈 거고 음성으로 다 모든 걸 이제 해결하고 자율주행 모드 켜줘. 예를 들어서 온도 몇 도에 맞춰줘. 창문 열어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화면에 모니터 뭐를 키워줘. 아니면 화면에 어떤 화면을 띄워줘. 다 아마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GPT랑 연동이 되어서 앞에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가고 있냐면 우리가 사무 공간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 자율주행이 되면서 동시에 아마 99% 이렇게 갈 거라고 저희는 다 엔지니어들은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도 사실은 GPT하고 연동을 해서 차량을 제어하고 차량을 저기 하는 쪽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갈 거다. 그거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요즘 뭐를 저기를 했죠? 구글이 최근에 GPT하기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뭐를 내놨죠? 구글 관심 없으신 구글도 내놨죠. 네. 그죠? 버전 2를 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글도 지금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이 기선 제압은 지금 GPT가 했잖아요. 오픈AI가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AI가 연합을 해서 지금 둘이 합쳤죠. 예, 근데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구글하고 딥마인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저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은 왜 먼저 안 내놨을까? GPT와 그 다음에 구글과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오픈 AI하고 구글하고 차이점. 구글이 인공지능 먼저 앞서갔잖아요. 그죠? 사실 오픈 AI는 구글에 비하면 진짜 굉장히 베이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챗 GPT 때문에 오픈 AI가 엄청 커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구글하고 제가 이쪽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 구글은 뭐를 준수를 하고 있냐면, 물론 이제 보수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세이프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안전에 대한 게 있어요. 안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안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내가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GPT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물어봤을 때 답을 주는데, 그 답이 지금 100%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기는 GPT의 가장 큰 단점은 학습한 걸 가지고 답을 주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편향성을 갖고, 무슨 얘기냐? 백인하고 아시아인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 다 문서가 뭘로 돼 있죠? 백인 위주의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기록들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한편엔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GPT는. 그거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섣불리 오픈해서 이렇게 개방하지 못한 거예요. 초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내놨다가 된땅 얻어맞았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숨겼었잖아요. 오픈 AI랑 결합을 해서 내놓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구글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이런 것도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구글을 접근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오픈 AI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좀 더 이렇게 약간 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픈 AI가 돈 투자를 어디서 받았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받았잖아요. 그죠? 돈 투자를 받았어요. 오픈인데 돈 투자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뛰쳐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부 분들은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아마 제 생각에는 반격을 해서 앞으로는 이게 판세가 조금 더 만만치 않은 반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사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율주행의 역사가 아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89년. 이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법을 써서 자율주행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미군에서 사용했던 허머 비슷한 거죠. 그죠? 이때 요 군용 트럭을 카메라 위에 보이시죠? 이따만한 카메라에다가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요 자율주행하는 거를 1980년대 이미 미군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소개 안 시켜둘 수 없겠죠. 현대는 또 어떻게 가고 있냐.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잖아요.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eGMP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 위에다가 자율주행을 해서 지금 GV90에서 3단계까지 현대는 잘 해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UAM이라고 하는 이쪽 기체까지도 가겠다. 그래서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현대도 좀 변신을 하고 있죠. 그죠? 저희 센터가 쓰는 이름도 좀 비슷하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아까 얘기를 했었죠. 옛날 얘기인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굉장히 자율주행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때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엔비디아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하고 있지 않죠.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쪽 넘어오면 이 테슬라가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자체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도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도 자기 하드웨어를 이제 처음에는 엔비디아 걸 썼어요. 이 테슬라도. 근데 지금은 자체 칩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하드웨어와
자기만의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자율주행 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설명드리겠고, 그다음에 따끈따끈한 소식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테슬라가 자율주행하는 영상이거든요. 어디까지 발전했는가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 공사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 Boy, do we have a crazy video to go through today. The full self-driving beta seems to have grown a pair with the 이걸 last 보면, update. 이걸 And you're 보면 gonna see some crazy aggressive 레벨 San Francisco 4가 지금 Eagles 거의 top maneuvers that 저는 are 됐다라고 지금 definitely 보고 있거든요. that I have never seen before. And while on 그러니까 많은 paper, this 사람들이 is only a small 지금 요 update compared to 자율주행 요걸 가지고 지금 agree that 보십시오. 이게 major 그런 복잡한 improvements come into this era. 골목길에서도 And while this 3.5 hour drive was definitely far from perfect, you're going to see what it's like when it really 가고 pushed 있죠. over 아까 the limits and also 새 what it's 적용을 really capable 보셨죠. of. 이게 지금 Now, 미국에서 새 버전이거든요. 요 self-driving 11.34 is still 아마 in 11.4이 되면 거의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times during these 하는데 drives. There are 이게 quite a few times 이 when you're 영상을 going to 보면 see 좀 the 깜짝깜짝 behavior 놀라요. probably 정말 많이 better 발전했구나. 자율주행 관련 찍어줄 텐데 as I possibly can 나중에 한번 for science, of 좀 course. 이제 보시죠. 그러면 Definitely should not 자세히는 be 이제 carried 설명 along. 안 드릴 텐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11.34 버전 이상부터 아직도 물론 99.9%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주셨듯이 이제 작업하는 환경은 기본이고 차 끼어들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차선 변경 판단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완벽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아직 1% 남아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봄나무 누나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테슬라를 예측하는 그 분이 계신데 이게 아마 올 연말을 거쳐서 내년 테슬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로보택시 그죠? 로보택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면 로보택시 사업을 통해서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말 꺼내기가 그러니까. 근데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엔지니어로서 보고 그 시점을 언제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기준을 테슬라로 많이 봤죠. 테슬라를 보면 그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현재 11.34, 11.4 버전부터 이제 1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인한테 배포를 한다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 자신감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거의 레벨 4에 준하는 자율주행 형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레벨 5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정도, 내년 조심스럽긴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적인 로드맵을 따라가 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유사한 그 사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앞으로 한 1년 반 이 정도면 테슬라 쪽이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지만 저희 이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제 재밌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 이런 저희의 그 테슬라에서 보여준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재미있는 이제 기술들을 말 그대로 이제 현장 중심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했던 그런 기업들처럼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전기차 플랫폼 이런 쪽 위에다가 이런 센서들을 장착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저희도 이제 자율주행 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안에 제어기, 센서 이런 거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희 센터에서도 똑같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자율주행이지만 그냥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센서 연동, 뭐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되어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저희는 카메라만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 하는 것처럼 뭐 라이다, 카메라 여러 가지 센서를 같이 써서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도 아까 인지 판단 제어 테슬라가 했듯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저희도 인지 판단 제어하는 형태의 요 소프트웨어를 저희도 만들어 가지고 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지고 컴퓨터에다 탑재시켜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우리 이쪽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을 결합해서 자율주행을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정밀하게 이제, 이게, 잠깐만요. 이게 영상이 이게 플레이가 안 되네요. 여기 보면 이제, 라이다 가지고, 아까 64채널이냐, 뭐 몇 채널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다 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주변에 장애물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걸 이제 감지하는 이런 기술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카메라 같은 걸로, 여기 이제 이게 보이시죠? 여기 카메라에 이제 충돌 회피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행로를 인지하기 위한 세그멘테이션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렇게 융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충돌 회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연구들, 아까 엔비디아가 했듯이 저희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인지하고, 장애물 인지하고, 주행 영역 인지하고, 차선 인지하고, 위치 파악하고, 이런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자율주행에 관련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좀 될 것 같고, 시간상.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재미있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그래서, 아까는 이제 도로 위에서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뭐를 개발하고 있냐면, 배송은 도로 위로도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행로 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용도,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쭉 가서 했다가 물건을 내려서는 나중에 진짜 사람이 있는 곳까지 배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이러한 연구를 또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다가 플러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요거를 함께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여기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이에요. 요거를 이제 요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도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하고 인공지능이랑 결합해서 유사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배송을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센서 기술과 제어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건 뭐 캠퍼스 내에서도 지금 택배 뭐 딜리버리부터 뭐 물건 가다란 배송용 이런 형태로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수 목적용으로는 자율주행 4를 달성 있다고 저희가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재밌는 거 이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주행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율주행 쪽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말고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전북대 캠퍼스예요. 저희 캠퍼스.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전북대 캠퍼스를 맵을 구축하는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그래서 전북대 캠퍼스를 라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맵을 만들어 가지고 전북대 캠퍼스 내에서 아까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꼭 전북대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특수 용도의 특수 목적 서비스의 어떤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환경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고 차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 소프트웨어를 얹어가지고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자율주행 제어면 제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이렇게 저희가 폰을 따서 이렇게 맵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라이다랑 정합해서 매칭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맵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문이고요. 정문에서 이렇게 쭉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공대입니다. 공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대 쪽에서 정문 쪽으로 나가는 이런 쪽 맵을 이렇게 현재 지금 구축을 다 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맵들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그런 기술, 이제 맵을 가지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맵 기반으로도 이렇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즉, 맵 기반으로도 자율주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맵이 없이도
아까 말씀드린 맵 외의 다른 기술을 가지고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저희가 섞으면 이제 기업에서 많이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특수 목적 용도의 아까 뭐 청소하는 차량, 그 다음에 어떤 지정된 공간에서 배송하는 용도, 건설기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거, 스스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맵 기반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인지 기반으로 해서 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쪽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나 테슬라나 이런 쪽의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사실은 모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는 테슬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 된다 했죠. 올해 웨이모. 하지만 이제 그런 쪽에 직접 경쟁보다는 저희는 이제 특수 목적 용도에 맞는 자율주행 서비스용으로 소프트웨어와 이런 맵과 하드웨어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전북대 캠퍼스 이게 지금 맵이거든요. 저희가 구축해서 전북 캠퍼스 아까까지 가는 그런 것들인데, 맵 기반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비싼 맵이 아니라 저렴한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로 만든 거냐면, 아이폰으로, 아까 그건 라이다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좀 전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 그러면, 요거는 라이다 기반으로 저희가 맵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뭐냐면, 재밌는데, 아이폰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이폰의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라이다로 바꿔주는 수도 라이다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지금 전북대 캠퍼스입니다. 그죠? 이게 정밀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요거를 이용해서도 뭐를 할 수 있냐? 충분히 어떤 지정된 곳에서 이렇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형태로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거든요. 우리 학생이고, 열배 있는 사람들이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폰 가지고 만든 저가죠, 저가. 그죠? 아이폰만 있으면 충분히 저런 맵을 구축을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밀하게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저가로도 짧은 시간에 자율주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요거는, 모라이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터 회사인데, 그 회사 거의 그 맵인데, 이것도 전북대 캠퍼스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이 환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나 배송이나 특수목적, 뭐 청소 용도, 어떤 용도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는 제너럴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특수 목적에 맞는 이런 자율주행 쪽은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다양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졌다. 라이다, 뭐 아이폰,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을 실시간으로 구축을 해서 얼마든지 이제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기술들이 많이 올라오고 사실. 이 정도 해서 아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딱 한 것 같습니다. 더 길게 하면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시죠? 시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1시간에 마무리를 했고요. 혹시 이제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병행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전체적인 것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드론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뺐고요.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만 짧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MOT 23학번 한용빈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 랩스 설명해 주실 때 좀, 네. 그, 그냥 딱 보기에 뭔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 이런 느낌이라고 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이게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엔 집 안에서만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그렇죠. 청소차도 뭐 네. 시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네. 한정된 지역 내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리 기반 서비스를 네. 가지고 그쪽 네. 내에서는 충분히 그 음. 자율주행 4.0을 통해서 네.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네. 그게 지금 가능한지.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생계원하고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고, 예를 들어 청소도 지정된 공간,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공원을 하라고 하는 그 임무를 그 로봇에다가 부여해주면 그 로봇은 특정 영역만 커버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서 특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특수 목적 기반의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청소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청소차마다 커버해야 될 영역을 나누어서 이번 청소차는 어떤 공원을 다뤄주고 요 청소차는 어떤 영역을 해서 청소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관련된 정보는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왜 환경 쪽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예전에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비쌌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근데 지금은 그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기술이 진보가 이루어져가지고 심지어 아까 제가 아이폰도 보여드린 이유가 그게 그걸 이용해서도 일반적인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또 저렴하게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특정 임무를 부여를 하면 충분히 청소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송도 가능하고 배송 로봇도 똑같거든요. 지역을 할당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배송을 해라 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를 하면 그 로봇은 그 특정 지역만 커버를 해주는 형태로 되면 충분히 배송이나 다른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저희도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건 특수 목적 서비스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기계,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이제 요즘 뭐를 하고 있냐면, 삼신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그 기업이 뭐냐면, 혹시 아시겠지 모르겠어요. 도로에 라인 그리는 거 있죠. 라인 그리는 거. 그거를 지금 사람이 하는데, 여름에 나가서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열기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뭘로 하려고 대처를 하려고 해요. 요 자율주행 로봇으로 대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밖에 그늘에 들어가서 요 화면 모니터링만 보고 있고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만 보고 있고 나머지는 누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로봇이 정해져 있는 곳에 라인을 정확히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힘들게 여름에 뙤약볕에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걸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용도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좋은 지적이죠. 네네. 네네. 말씀하시죠. 예, 22학번 홍영표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전에 일전에 이제 자율주행 쪽 이제 전문 가분께서 강의하는 것을 잠깐 좀 네. 들었었는데요. 네. 레벨 5로 가려면 음,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판단하는 부분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그 처리에 하는 그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어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음, 부피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음, 그게 구현이 불가능하다. 네. 라고 그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레벨 5로 가는 것은 음, 일단은 불가능하다. 음, 라고 하셨는데, 음, 이제 그걸 들으면서, 진짜 그게 불가능한가? 아니면 음, 그게 더 집적도가 더 좋아져서 가능하지 음, 음.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거든요. 네. 좀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은, 아까 이제, 이게, 요즘은 이제,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또 같은 이제 맥락인데, 조금 이걸 나누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아까 두 번째 질문하셨던 거는 일반적인 모든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를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특수 환경에서 정해져 있는 곳에서 요거는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특수 임무 환경에서는 지금도 레벨 5가 가능하다.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임무에서 뭐에 따라 달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 질문 하셨던 건 뭐냐면, 일반 환경에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 테슬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는 거고, 좋은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요즘 뭐가 가장 큰 문제냐? 판단 쪽이 사람만큼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판단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판단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취할 거냐. 그죠? 인지 판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서 가장 지금 크게 걸림돌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거든요. GPU라고 하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픽 카드에 쓰이는 엔비디아 거. 근데 엔비디아의 문제가 뭐죠? 첫 번째, 발열. 두 번째, 에너지 소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코스트가 너무 비싸. 그래서 못 써요. 그래서 테슬라가 엔비디아랑 협업했다가 지금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지금 하드웨어 3.0, 지금 4.0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자체 인공지능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게 상대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판단을 할 때,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러 센서 조합을 통해서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걸 만들면 정밀도 높아진다 그랬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또 중요한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리해야 될 그 용량이 너무 커지겠죠. 여러 개 센서를 조합해서 그 센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아까 또 센서 융합에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또 다른 단점 말씀드렸죠. 센서 중에, 다른 센서 중에 잘못 들어오면 그 센서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큰 단점 하나하고, 두 번째 단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의 프로세서 가지고는 라이다가 문제가 뭐냐면, 라이다는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형상이, 환경이 있으면 점을 찍어서 그 되돌아온 점을 가지고 프로세스 해야 되다 보니 정말 많은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다가 들어가면 불가능하다. 네, 라이다가 들어가면 불가능하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테슬라가 왜 라이다를 뺐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라이다를 빼고 카메라 온리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금 GPU 말고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자체 칩. 자체 칩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NPU, Neural Processing Unit 듣고 계셨죠? 그죠? 그 다음에 뭐 PIM.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새로운 AI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 목적 반도체를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기업들이. 삼성, SK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금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차기 골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돈이 많이 벌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3년 뒤에도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벌까? 저는 의심이 들어요. 왜? 엔비디아가 아닌 아마 다른 제3의 인공지능 칩 전문 회사들의 제품들이 많이 사용될 거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이번 천명을 했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천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인공지능 칩이 새롭게 지금 막 개발되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는 당연히 자기 칩을 개발하고 있어서 충분히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 딜레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뭐 반년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네네. 정확히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학부 때 읽었던 논문 중에 보면은 드론 주행 궤도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비콘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 비콘을 접목해서 자율주행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도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화된 최신차만 있는 게 아니라 클래식카 같은 오래된 차들도 있을 건데 이런 거를 비콘을 통해서 접목이 뭐 클래식카에 얹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주행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가능한지랑 비콘에 대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상에서는 카메라, 레이다에 대한 활성화 부분만 나왔는데 비콘을 활용한 자율주행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시각에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을 영역을 나눠보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온보드라고 하는 자체 센서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인프라를 통해서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자율주행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좀 전에 말씀 이제 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합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외부에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만 그게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코인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나 다른 센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신호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트코인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특수 목적, 그죠? 리시버를 달면 뭐 비트코인 종류 여러 가지 수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읽어서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자율주행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겠죠. 비트코인을 인프라에다가 다 심어야 되겠죠. 이게 아까 제가 통신 5G 말씀했듯이 비트코인을 어디 인프라, 특수 목적 인프라를 실어야 되겠죠. 이건 가능하겠죠. 독일에 보면 아우토반 있죠. 한국도 뭐 지금 그 세종에서 서울까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뭐 시속 130km까지 허용한다고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데는 인프라를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자율주행 가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인프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제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제약사항이 있겠죠. 차량과 차량 간의 비트코인 간의 통신으로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것도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차량에다 심어도 돼요. 차량에 심어서 통신을 통해서 차량, 그러니까 아까 vehicle to vehicle, V2V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방식이 여러 가지죠. V2I, 그럼 vehicle to infrastructure. V2V는 vehicle to vehicle. 그래서 차량 간 통신. 그죠? 그 다음에 vehicle to 다른 뭐 신호등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면 상대방 차량이 다 비트코인에 다 탑재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향후 멀리 봤을 때는 그것도 바로 커넥티드 자동차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 통신이나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향후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결합을 시킴으로써 신뢰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어서 자율주행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가 된 곳에서 한정이 된다라고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골길 인프라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네네, 네네. 네네.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상용화를 위해서는 음. 반드시 그 전제되어야 하는 게 이제 표준화와 보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네, 맞습니다. 차 자체의 문제냐, 네.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냐를 놓고 음. 절대적으로 아마 그 책임 소지에 대한 어떤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네. 상용화에 상당한 또 그 부분도 좀 그 허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또 어떻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죠. 법제적인 정비가 와야만 상용화가 되겠죠. 그죠? 법이 없으면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테슬라. 또 테슬라 또 나왔죠. 지금 혹시 테슬라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혹시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테슬라가 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뭘 파죠? 보험을 팔아요. 테슬라가. 테슬라는 차를 팔 때 보험도 팔아요. 테슬라는 이미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이미 고려를 했고 그걸 고려를 해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테슬라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테슬라는 이미 염두를 해뒀고 그걸 위해서 현재 테슬라는 보험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테슬라 보험을 살 수가 있고 그럼 테슬라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 기록 데이터 로그 파일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 파일 로그를 접근해서 뭐를 첫 번째 보느냐? 자율주행 FSD나 오토파일롯이 온이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느냐? 아니면 자율주행이 오프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사고가 났느냐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오프가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율주행 책임이 아니죠. 그죠? 그걸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온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의 로그 데이터 파일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뒤져봐서 거기서 사람이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중간에 어떠한 형태의 저게 있는지를 로그 데이터 파일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고에 대한 그 책임이 누구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판별을 하는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테슬라가 이미.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면 보험에서 부분 30% 우리 저기 뭐야 자율주행 시스템에 책임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보험에서 30%를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고, 당신 책임이 100%야. 그러면 책임 소재가 없겠죠. 그거를 이미 테슬라는 준비를 해서 이미 보험에 묻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다 보면 이제 이게 더 구체화돼서 가겠죠.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인 그 판단은 이미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은 이제 연방 제도라 주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오케이, 저기 승인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를 득해야 되냐면, FSD가 레벨 4로 주행을 할 준비가 됐어. 자, 승인을 시켜줘. 라고 하는 거를 미국 저기다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에서, 좋아. 니네 FSD 4.0에 대한 승인권을 주겠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행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험하고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제 하면은 되니까 초기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테슬라가 지금 해결하고 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 예. 네. 예, 예. 해킹에 위해서 예, 해킹. 주차타워에 있는 맞아요, 모든 맞아요. 차들을 다 맞아요. 추락시켜서 예, 그 맞아요. 주인공의 아까 그 제가 보안 진로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결국 그 로그 파일을 추적을 해서 네. 이 보험의 음. 책임 소지를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예. 그 나쁜 이 그렇죠. 해커들이 예. 분명히 자기네들도 접근을 할 수 있지 예. 않느냐라고 했을 가능합니다. 때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취약하지 않아요. 예, 예. 가능하고요. 근데 요건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로그의 이제 그 기록은 뭐냐면 그 데이터를 지울 수는 있지만 변경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에 저희가 접속을 하면 교수님 잘 아시지만 로그 파일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로그를 데이터 파일을 지우려고 하더라도 그 로그 파일이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지우더라도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아마 적용할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가장 지금 자율주행에서의 문제가 사실 나중에 될 게 뭐냐면, 저는 다른 보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보안, 사이버 해킹, 보안 문제가 나중에 아마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왜냐면 사고가 났는데 정말 의도적으로 뭐 보안이나 해킹을 통해서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특정 되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어떻게 저기를 할 거냐. 사실 기록에도 안 남기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보안 전문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무서운 저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할 때 반드시 이제 보안 쪽이 함께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향후 아마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이 엄청나게 큰 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네네. 네네. 우리나라 이제 현재 범죄적인 그 수사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네. 보통 사고가 나면은 이 형법의 상위법 특별법인 도로교통법이 일단 적용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법이 다시 적용이 되고 네. 해배상 책임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법 이제 PL법이 이제 또 있을 수가 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형법 같은 경우는 행위자 처벌 원칙이 들어가죠. 네네. 근데 만약에 온 상태에서 지금 뭐 로그 기록을 봤는데 자율주행에 온 상태 사람을 치어서 사망케 했어요라는 거죠. 이랬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책임을 져야하는데 형법상의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자체를. 그러겠죠. 그러죠. 네. 구금형이나 금고형이나 네. 이렇게는 네. 이건 대표를 구금시킨다? 뭐 네. 연구자를 그럴 수는 구금시킨다? 없겠죠. 그럼 이건 네. 다른 법의 또 영역이에요. 그러겠죠. 예, 예.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예,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지금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비를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을 모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지금 아직은 자율주행에 대한 것이 아직은 법제화되지 않고 논의만 지금 단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 이게 밖으로 도로 나가려고 그러면 별도의 특정 보험을 사야 됩니다. 특정 보험을 몇천만 원이, 보험이 얼마냐면 몇천만 원이에요. 그러죠. 그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거를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요, 일반 보험이 아니라 특수보험이에요. 특수보험이고,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까지 다 자기들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험의 조항을 넣어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적인 케이스를 대응할 만한 법제도 종류가 아직 그렇죠. 똑같이.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운전을 예. 켜놓고 음주를 예.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 예. 촘촘히 좀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법이 미비하다 보면은 예. 쉬운 말로 해서 이제 무적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게 당연한 예, 말씀. 거죠. 예. 아무도 책임 못 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사례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테슬라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아마 내년에 만약에 진짜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하면 온갖 이제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이 아마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준해서 법을 만들겠죠. 이렇게 아마 될 거라고 저희는 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죠. 네. 예, 뭐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많은데 저도 예. 아, 예, 질문이 알겠어요. 엄청 많은데 예. 줄여가지고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우선 이제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뭐 문제들이나 법적인 문제들은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음, 우선 이제 자율주행차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음, 적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음. 저는 이제 조금 뭐랄까 걱정. 어떤 게 그게 적용이 됐을까라는 게 좀 궁금한데요. 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까 같이 음성 인식을 하게 해서 음, 뭐 이렇게 운전을 하게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건 충분히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예제 중에서 뭐 사람을 인식하거나 음, 또는 이제 저기 오리를 인식하거나 음, 뭐 이런 것들은 음. 사실은 하나하나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맞아요. 사람이다. 예. 요거는 이제 오리다라는 걸 음. 학습을 시켜야 되는 맞아요. 어떤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습에 대한 음, 이제 모델이 뭐 CNN 모델로 음. 만약에 한다면은 모델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는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뭐 예. 다른 뭐 장애물이나 5만 개 다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학습이 되는 인공지능으로 음. 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이제 있죠. 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생각하기에 음, 이 정도 이제 리얼 타임으로 판단이 되려면 음. 결국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래밍인 알고리즘의 방법으로 맞습니다. 결국에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뭐, 물론 이제 특정 영역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이제 그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이제 주행에 관련되는 거는 음, 인공지능으로 해갖고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음,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일단은. 음, 아무리 빠른, 뭐, 음, 통신과 빠른 음, GPU가 있다 그래도, 음. 그걸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중에 인공지능이 쓰이는 파트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도 그럴 거라는데요, 네. 실제로 안에는. 네. 쓰이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 초기 버전보다는 점점점 좀 늘리고 있는 건 맞아요. 테슬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할 때 인공지능을 쓰는 포션들이 많지 않았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근데 지금은 쓰고 있어요. 테슬라가. 어떤 부분에 쓰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교차로가 있는데 이쪽에서 오고 가는 차량이 있고 내가 언제 끼어들어야 되냐. 어느 타이밍에 이게 들어가야 되냐. 이거는 단순히 센서 정보만 가지고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양한 학습의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내가 들어갔을 때 사고를 내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지금 인공지능 그 기법을 가지고 좀 쓰이가 있는 거죠. 네. 네.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영역에 다행히- 쓰이는 다행히-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끼어들어야 돼. 앞에 차가 여러 대가 있어. 사람처럼 중간에 끼어들어야 돼. 네. 그죠? 예, 그런 부분 판단을 하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쓸 수가 있는 건데, 네.
단순히 제어를 하거나, 그죠? 단순하게 뭐 장애물을 인지하거나 이럴 때는 일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인지하면.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네네. 하자면, 우선 이제 여러한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 음, 이 연구를 이제 외부에서, 음, 어디 기술 이전이나 네, 또는 뭐, 특허를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네. 현재는 어떤 정도 아, 수준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네. 제가 지금 기술이, 드론 쪽도 비슷하거든요. 네. 자율주행하고 드론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드론 쪽도 이렇게, 드론 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뭐냐면, 드론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 드론 쪽이, 사실 드론 쪽이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많이 됐다라고 봐요. 뭔 얘기냐면 요즘 그거를 이제 자율 비행, 뭐 자율 항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드론도. 점을 찍어가지고 그 점을 따라가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드론이 가서 이렇게 그 지정된 점을 따라서 비행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동으로 착륙도 하고 이륙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활용 범위가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GPS가 가용할 때는 가능하죠. GPS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떤 문제로 해결되는 거죠? 이제 자율주행이랑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GPS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게 특정 영역에 점을 찍어서 그 영역을 따라가서 커버해서 자율로 비행하고 돌아오고 이런 기능이 다 돼요. 근데 GPS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죠.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끊기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런 영역에서는 여전히 드론을 사용하는 데 아직 한계가 많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뭘로 가냐면 자율주행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연구를 드론 쪽에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 이제 휴이스라고 하는 이제 서울에 있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서 그 업체가 이제 충돌 회피하고 자율주행하는 게 기술 전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예, 드론 업체.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하는 업체랑 같이 해가지고 특수 목적 용도에 맞게끔 그 자율주행을 하는 거. 그 용도로 이제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기술 이전 저희가 해가지고 그거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계하고 도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건 바이 건 특수 목적 서비스를 위한 이 요구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정형화해서 특수 목적에 맞게끔 개조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자율 제어, 자율 비행이, 자율 주행이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제 저희가 그러한 서비스들을 많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술 이전, 특허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아까 도색하는 거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개조를 해서 스퀘어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업에 맞게끔 이제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드리는 거죠. 아까 청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소에 맞게끔 또 이렇게 개조해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맵이 또 필요해요. 맵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좀 해드리고 이런 용도를 이제 그 원하는 서비스에 맞게끔 저희가 옵티마이징 최적화 시켜줘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질문? 네? 그 저기 학위가 막 그런 쪽으로 했잖아요. 네네. 저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음. 그 아이폰으로 아, 개발하셨을 때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 아이폰은 TOF 카메라가 적용된 이후 모델부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그전 모델들도 가능한 건가요? 버전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네. 최신 버전인 거 맞거든요. 아, 네네네. 네, 최신 네. 버전이어서 아마 이게 저기하고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능하고도.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하면 충분히 되는 거고 네. 그 이전 거는 제가 아직 안 해봐가지고 아, 정확히는 네. 모르는데 지금 요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하면 네. 웬만한 뭐 이 정도면 아, 그죠? 네네네네. 전국대 캠퍼스처럼 요걸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간단한 서비스 할 때는 그냥 아이폰으로 만들어 가지고 맵을 구성을 해서 네네. 우리 목적에 맞게끔 이제 띄워주는 거고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우리 실험 센터에 있는 로봇이에요. 네. 그러니까 3차원 형상 모델링을 해서 3차원 형상 모델링 캐드나 카티아나 솔리드웍스나 이런 걸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델 3차원 모델링 한 다음에 그 파일을 올리는 거야. 올려가지고 실제 네.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내가 만든 맵 환경에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 거쳐야 되죠. 아, 예.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뭐, 몇 시간만 해도 저희가, 그, CAD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네네네. 아, 몇 시간만 해도 요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특수 목적 서비스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 가서 바로 만들어서도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응용들이 아마 나중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우리 학과가 토론이 많죠. 그러니까요. 많고,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주 교수님의 이게 다 좋은 분위기 주제와 돌아간다는데. 너무 좋은 주제와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감사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재밌었습니다.